안녕하십니까. 금속 조직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 자료, 매주 강의 자료에 이렇게 각 주차별 강의 주제하고 내용들을 항상 안내를 해드립니다. 넣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의 흐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는지 각 챕터별 제목들을 그 챕터별 제목들만 잘 살펴봐도 사실 공부의 흐름을 그 교과목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강의 제목들은 각 주차별 제목들은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 좀 계속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 설명을 했었고, 재료라는 관점에서, 즉,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의 관점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의 특징들을 옆에 있는 사진으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알루미늄 캔, 틀림없이 금속입니다. 이 금속은 캔만 생각해 봤었을 때, 그쵸?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난 그 캔은 쉽게 잘 우그러뜨릴 수가 있죠. 그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유리병입니다. 병이죠. 그쵸? 유리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세라믹 같은 경우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고 단단한데 얘네들은 쉽게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드렸던 금속, 즉 알루미늄 캔처럼 모양을 쉽게 우그러뜨리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물론 최초의 유리병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렇죠? 아주 고온으로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에서 보는 세라믹, 집에 밥그릇이나 아니면 창문의 유리나 이런 것들이 모양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죠. 세 번째, 이 페트병으로 불리우는 이런 플라스틱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도 금속처럼 쉽게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도 모양을 우그러뜨릴 수 있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이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찢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금속, 알루미늄 캔하고 비교했었을 때 보면 그쵸, 쉽게 물에 뜨고 가볍고, 근데 금속이랑 또 비교했었을 때 살펴보면 그쵸, 불에 또 쉽게 타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재료들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도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고분자들은 각각 전혀 다른 성질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얘네들은 성질이 다르죠? 왜 금속은 잘 늘어나고 고분자는 잘 불에 타고 세라믹은 딱딱하지만 쉽게 깨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같은 고분자라 하더라도 다른 색깔들을 내기도 하고, 금속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성질들이 다 다르고, 이 모든 특징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모든 특징들은 다 바로 이 원자들에 의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을 모든 물질의 근원, 그렇게 부르고 각각의 원자들에 대한 성질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근원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발견해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들이 지금에 있어서 현대화된 주기율표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렇죠? 엠페도스 클레스라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렇죠? 네 가지 근원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원자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고분자들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원자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이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들은 다음과 같이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좀 들어보셨었던 그런 내용들일 텐데, 뭐 그렇구나.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요 정도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자와 원자 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던 모양을 보면, 그쵸?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쭉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렇게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원자들은 저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그리고 원자 핵은 이런 사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쭉 봤던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원자에서 각 물질들의 어떤 특성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인데, 전자들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타원형의 궤도를 도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위치에서 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림처럼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궤도로서 각각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 맞게끔 도는 궤도들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들에 대한 모양들은 우리가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자라는 것은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다만 이제 전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좀 울퉁불퉁하게 생긴 저런 구조의 형태로서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자 구조는 그렇게 생겼고, 자, 원자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그 다음에는 원자 번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전자의 개수, 그리고 또는 원자 핵 내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것은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그와 반대되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그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면 당연히 전자의 개수나 양성자의 개수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보고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원자에 있는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원자량은 원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AM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AMU라고 표현을 할 때 실제로 그냥 원자량을 숫자로만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AMU의 기준은 탄소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놓고 나머지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탄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AMU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각각의 무게를 12분의 1로 표현하고, 그 실제 무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제곱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 결국은 1g이라는 거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의 무게로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제곱과 6 곱하기 10의 23 제곱을 곱하면 1g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g을 표현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AMU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6 곱하기 10의 23 제곱은 우리가 좀 익숙한 숫자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였습니다. 자, 앞쪽에 주기율표를 잠깐 좀 봐봅시다. 여기 주기율표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모든 물질들이 영어 알파벳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쵸? 수해, 리베, 동탄, 질산, 푸네, 남아, 알시 이런 식으로 쭉 중요한 원자들을 순서대로 외웠었던 아마 기억이 있었을 텐데, 각각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쵸? 지금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호를 봤었을 때 왼쪽 위에 보면 숫자들이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쭉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뭐였었죠? 전자의 개수 혹은 원자핵 내의 양성자의 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수소는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다는 뜻이고, 원자 번호 6번으로 표현된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전자를 6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원자 번호 말고 하나 더 배웠었던 게 원자량이죠. 원자량. 원자량은 AMU로서 표현을 해내는데, 원자량을 표현한 숫자들은 지금에 있어 주기율표를 보면 영어로 된 표현된 그 밑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다음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원자량입니다. 수소는 H라는 기호로서 수소를 표현하되 하이드로젠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의 원자량은 1.0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봤었던 원자 번호 6번 탄소를 살펴보면, 그렇죠? 얘네들의 원자량 원자 기호는 C 이렇게 되고 읽는 건 카본이라고 읽고 원자량은 12.01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 원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렇게 주기율표상에는 꼭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원자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살펴봤고, 자, 이 원자에 있어서 구성되고 있는 이 전자나 원자핵 중에 우리가 재료 관점에서 가장 크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재료에 있어서의 특별한 특성들이 결정되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전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전자의 구조는, 그렇죠?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표현을 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구성된 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전자는 파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파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이 한 줄의 말이 거의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박사학위 논문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오늘 강의에 있어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내어드릴 생각이니까,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파의 성질이 무엇인지 입자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안내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전자가 파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가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자가 어떤 특정한 궤도를 움직이는 특정한 반복된 구조로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라는 건 여러분들 구슬치기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동시에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의 파의 성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자의 입자의 성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각각 조사를 해보면 그걸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B 두 번째 봅시다. 전자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파울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베타 원리, 전자의 베타 원리. 그렇죠? 일단 파울리는 울프강 파울리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수업 시간 들었을 때 저게 영어 단어인가? 어떤 모르는 단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딴 그 각 과학자들의 이름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파울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파울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타 원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그 베타가 아니라 베타. 이게 배척, 다른 것들을 싫어한다, 몰아낸다.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베타적이야 할 때 그 베타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베타라고, 베타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전자가 움직인 혹은 전자가 구성된 조건에 있어서 베타 원리, 즉 자기네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 원리를 살펴보면, 그죠?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인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인다. 그 궤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오비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오비탈.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전자는 특정한 궤도로만 움직인다. 그렇죠? 가령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학교로 올 수 있는 길은 아마 수백만 가지가 되겠지만,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할 때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닌다,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하나의 궤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궤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궤도 그 하나에는
어떻게? 자전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자전 방향이 같은 애들은 궤도가 하나인 경우에 두 개가 다닐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에너지 상태가 동일한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궤도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 그 말이 그 첫 번째 있는 말, 특정 궤도에서 움직이고 하나의 궤도에는 자전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가 움직인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쉽게 얘기하면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 하나에는 전자가 두 개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전자는 자전 방향, 그러니까 전자를 일종의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길을 움직이는 공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 길을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돌면서 그 길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길을 움직일 때 오른쪽 방향으로만 도는 두 개의 공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전자의 움직이는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전제 구조에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전자가 가지는 각 궤도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며 그 의미는 단계별 또는 궤도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뭐로 부르냐? 양자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가 움직일 때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입자처럼 어디에 충돌하거나 반사되어졌을 때 방향이 바뀌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는 특정한 궤도, 즉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가 길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각각의 전자들이 움직일 때 그 길들을 서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 각각의 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양자수라는 겁니다. 요즘 각 길들이 도로명으로 불리우는데 그 양자수라는 건 결국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각각의 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의 이름을 양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가 움직이는 조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궤도로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궤도의 이름이 양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봐봅시다. 전자들이 움직였었을 때 그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이 확률이 1이라는 건 반드시 그 위치에선 발견이 된다라는 것인데 옛날에는 전자가 어디에서나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연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속적이라는 건 얘기는 뭡니까?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전자는 어디에서든지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니는 길이 특별한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오로지 그 전자가 다니는 그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연속적인 개념에 있어서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 어떻게 특정한 위치에서만 딱 확률 1로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즉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자는 특정한 궤도로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그 궤도를 표현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길에 대해서 무슨 길 이름 붙이듯이 그 길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이 양자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퀀텀 넘버라고 불리우는 양자수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전자들이 움직이는 길을 어떤 체계적인 주소로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자수, 즉 전자가 움직이는 특정한 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구조에 있어서 양자수에 의해 궤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목이 들어왔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들었었던 내용들이었을 텐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자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양자수, 궤도양자수, 그리고 스핀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 전자들에 있어서 움직이는 궤도를 가장 큰 분류로서 나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궤도양자수는 주양자수 밑에서 나뉘어지는 세부적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주소는 이 주양자수와 궤도양자수만 있으면 다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도 얘기한 스핀 양자수는 뭐냐? 스핀 양자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궤도에서 전자들이 2개가 움직이는데, 그 전자들은 어떻게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스핀 양자수는 각각의 전자들이 자전하는 방향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궤도 자체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주양자수와 궤도 양자수만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길들을 주소로서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주양자수를 표현을 할 땐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주양자수는 알파벳 스몰 n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주소를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1, 2, 3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길을 숫자로 표현을 안 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영어 알파벳 K, L, M,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알파벳 스몰 n에 대한 숫자 1, 숫자 2, 숫자 3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 말고 n이 1인 경우는 영문자 라지 K로, n이 2인 경우에는 영문자 라지 L로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K, L, M, N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양자수를 표현을 합니다. 자, 주양자수는 말하자면 제일 큰 구분 기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주소 체계에 있어서 제일 앞에 붙는 주소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뭐 이렇게 만약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제일 큰 카테고리는 경기도죠. 그렇죠? 경기도와 분류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뭐 서울시가 있고, 뭐 충청북도가 있고, 뭐 충청남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제일 큰 주소 체계의 제일 큰 체계라, 첫 번째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궤도 양자수는 뭐냐? 궤도 양자수는 그 주 양자수 밑에 있는 그 다음 주소 체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주양자수라면 그 밑에 있는 다음은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 이게 다음 주소 체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궤도 양자수는 주 양자수 밑에 범위로 내려오게 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범위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도 양자수는 각각에 있어서 전자들의 실제로 움직이는 모양을 표현해내는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 양자수가 스몰 n에 대해서 숫자 1, 2, 3으로 표현하듯이 얘는 스몰 l로 표현을 하고 숫자 0, 1, 2,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L이 0, L이 1, L이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각각의 주 양자수에 대해서 라지 K, 라지 L, 라지 M으로 각각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냈듯이 여기에서는 L은 0, L은 1 이런 것들을 스몰 s, 스몰 p, 스몰 d 이렇게 해서 s, p, d, f로 각각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s, p, d, f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 궤도는 그 궤도의 모양이 어떻고, P 궤도는 그 궤도의 모양이 어떻고, D 궤도는 그 모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궤도의 모양을 결정짓는 그 궤도의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은 S라는 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P라는 궤도에는 전자가 6개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궤도의 모양을 살펴보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구조에 있어서 결국은 움직이는 각각의 길들을 양자수로서 표현하는데, 그 양자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양자수와 궤도 양자수,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양자수와 궤도 양자수에서 주양자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 범위일 뿐입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이 주양자수는 원자들이 어떤 궤도의 모양을 갖는지를 나타내 주지는 않아요. 궤도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뭐냐면 궤도 양자수가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럼 그 궤도 양자수가 전자들이 움직이는 길들의 모양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그렇죠? 이거는 동그라미 생각하면 동그라미 하나의 선이죠. 그렇죠? 근데 전자는 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 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 그렇죠? 둥그런 공을 생각해 봅시다. 그 둥그런 공의 표면을 어떻게 전자들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자들이 움직인 건 하나의 선이에요. 구슬을 우리가 땅바닥에 굴렸을 때 그 구슬이 지나간 흔적은 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슬이 정말로 사방팔방 계속 같은 그 어떤 특정한 그 면을 갖고 움직인다면 그 선이 하나의 면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즉 하나의 선이 아니라 공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들이 그 공 표면을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궤도 양자수에 있어서 S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길입니다. 그 궤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둥그런 공 표면을 전자가 몇 개가 돌아다니느냐? 2개가 돌아다니는데, 같은 궤도에서 어떻게 그 각각의 전자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면서
이 공의 껍데기, 공의 표면을 쭉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에 보면은 R형처럼 생긴 애가 X방향, Z방향, Y방향으로 돼 있죠? 그쵸? 얘네들이 궤도의 모양, 이렇게 생긴 궤도의 모양을 뭘로 부르냐? P궤도라고 부릅니다. P궤도. S궤도는 둥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고, P궤도는 저런 식으로 각각 XY, Z 방향의 R형처럼 생긴 방향으로 돌아다니는 궤도의 모양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도 양자수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전자의 어떤 그 궤도의 모양을 표현한다라는 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R형이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S궤도와 달리 P궤도는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즉 R형 한 개에 대해서 전자가 두 개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P궤도로 돌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죠?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각 궤도마다 두 개씩 궤도가 3개의 다른 방향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D궤도로 봅시다. D궤도는 아까 P궤도가 한 방향에 각각의 R형으로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R형의 방향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튀어나온 방향들이 4가지 방향들로 각각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궤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색깔을 보면 짙은 보라색하고 옅은 파란색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전자들이 다니는 길이냐? 그게 아니에요. 4가지 그 블룩블룩 튀어나온 애들 그 모두가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입니다. 저렇게 생긴 궤도를 사방으로 계속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조건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5가지로 궤도의 모양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 궤도별로 2개의 전자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총 D라는 궤도의 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궤도에 있어서의 각 전자들의 개수들이 궤도 모양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자 번호가 21번인 애들의 전자들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쵸? 이렇게 둥그란 공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동그란 애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둥근 애들에 있어서의 조건을 살펴보면 뭐예요? 첫 번째 둥그런 공과 두 번째 둥그런 공은 어떻게 주 양자수가 다른 공인 겁니다. 에너지 상태가 서로 다른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이 왼쪽 위에 보면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지금 각 궤도의 모양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P, 아까 봤을 때 R형 하나죠? 그러면 저기 이 P에도 전자가 2개 돌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에 이 P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에 이 P가 와서 이렇게 해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른 조건에 다시 S궤도, 즉 둥그런 모양이 다시 오고, 거기에 다른 R형 모양의 다시 궤도들이 차례차례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는 계속해서 뭐냐면 주 양자수는 숫자로, 그리고 궤도 양자수는
SPDF와 같은 알파벳으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어떤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숫자와 영어 알파벳들로 각각의 궤도들을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의 모양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걔네들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주 양자수와 궤도 양자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 그 길은 주 양자수와 궤도 양자수로만 표현을 하면 충분하고, 주 양자수와 궤도 양자수로 결정되어졌을 때 자전 방향, 왼쪽과 오른쪽의 자전 방향들을 생각을 해서 전자들이 하나의 궤도에서 두 개가 움직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한다면 각각에 있어서의 움직일 수 있는 전자 개수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주 양자수에 있어 조건으로 보면 주 양자수는 K, L, M, N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에 있어 가장 상위 주소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K라는 조건, 아까 앞쪽에서 봤던 동영상에는 이걸 다시 그냥 숫자 1로 표현을 했는데, 경우에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궤도 모양은 S 궤도만 가질 수 있고, L은 S 궤도와 P 궤도를, M은 SPD 궤도를, N은 SPDF 궤도를 각각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소지 체계에서 가장 큰 범위에서 내부의 상세 주소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궤도에서 조건을 보면 주양자수가 K인 경우에 있어서는 궤도를 S 궤도만 가질 수 있는데, 당연히 S 궤도에서는 전자를 두 개만 운용시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궤도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S 궤도는.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 도는 애, 오른쪽으로 도는 애 해서 두 개. L 궤도는 S 궤도와 P 궤도를 가질 수가 있고, 각각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차 기수는 8개가 되는 거고,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네요. 이걸 실제 이제 강의실에서 칠판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그렇죠? 전자 배치나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동영상들이 있으니 그것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K, L, M, N 경우 각각의 주 양자수에서 정해지는 전자의 개수는 전자 총 개수는 각각 2개, 8개, 18개, 32개의 전자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얘네들 수학적인 규칙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EN의 2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N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양자수가 되는데, K, 즉 주양자수 N이 1인 경우에 있어서의 최대 전자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2개. L, 즉 N이 2인 경우에는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2는 8이 나오는 거고, M은 N이 주양자수가 3이 되는 거고, 얘네 그 식에 따르면 3 곱하기 3은 9고 9 곱하기 2가 18이니까 1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전자수가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소 체계를 쭉 배워왔는데, 우리가 배웠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자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면 원자 이름이 나와 있고 원자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원자 번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자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수소에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1번이면 전자가 1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주 양자수는 1. 1이니까 1로 표현했고, 궤도 양자수는 SPDF가 있는데, S에는 전자를 2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S하고 다시 첨자로 위첨자로 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는 2개고, 전자 2개는 표현하면 어떻게 돼? 주양자수 숫자 1과 궤도양자수 S에 대해서, 궤도양자수 S에서는 2개의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첨자로 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소와 헬륨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카본을 봅시다. 원자 번호 6번이죠. 전자의 개수는 6개이고, 이 6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일단 주양자수 숫자 1, 주양자수 숫자 2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을 되어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주양자수가 1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궤도 양자수는 S만 가질 수 있고,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궤도 양자수는 S와 P 이렇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본은 어떻게 표현되냐? 주양자수 1인 경우에 있어서 S궤도에 전자를 2개를 배치시킬 수 있고, 주양자수 2인 경우에 있어서 먼저 S궤도로 전자를 2개,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 P인 경우에 있어서 전자를 2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P 궤도에는 원래 전자를 몇 개를 배치할 수 있었죠? 6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 조건에 있어서 앞쪽에서 이미 4개의 전자를 쭉 배치시켜 왔기 때문에 마지막 P 궤도에는 전자를 2개만 배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전자의 배치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봐봅시다. 헬륨인 경우에는 전자가 2개예요. 그쵸? 전자가 2개여서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궤도에 모든 전자들이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스테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리튬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3번인 경우에는 S 궤도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부족하죠. 그 다음에 보론인 경우에도 부족하고 카본도 부족한데, 네온 원자 번호 10번은 S 궤도, 그러니까 주 양자수가 2인 S 궤도에 2개, 주 양자수가 2인 경우에 P 궤도에 6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다 꽉 차 있는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원래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있음에도, 즉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전자들이 다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결국은 궤도 일부가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자 배치 구조가 안정 상태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기적으로 봤었을 때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궤도에 꽉꽉 전자들이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반대로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안정하다고 했었을 때 궤도가 다 차 있는 경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만족을 했을 때 그때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봐봅시다.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1s 궤도에 전자 2개가 있어서 안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s 궤도에 있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가니까. 근데 베릴륨, 즉 원자 번호 4번인 경우를 따져보면 얘네들은 주 양자수가 1인 경우에 S 궤도에 전자 2개가 배치가 돼 있어요. 됐고, 이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 S 궤도에 마찬가지 전자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 궤도만 놓고 보면 전자 두 개가 다 차 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럼 안정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원래 궤도가 뭐뭐가 있을 수 있냐? S 궤도와 P 궤도가 둘 다 존재를 하죠. 근데 지금 S 궤도만 차 있기 때문에 P 궤도가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0번인 애만 안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은 궤도에 모두 전자가 차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옥텟 규칙이란 건 뭐냐? 옥텟 규칙은 마찬가지 아까 전자의 움직임이 타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과제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옥텟 규칙에 관한 것도 오늘 과제로 내어드릴 테니 이 옥텟 규칙이 무엇인지 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옥텟 규칙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자,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전자들의 배치, 전자들의 궤도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수업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전자들의 배치가 각 원자들의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결정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에 있어 조건을 보면 어떻게? 다음과 같이 원자과 전자로서 전자 배치에 대한 구조의 불안정성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원자과 전자라고 불린다. 일단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뭐냐면, 원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궤도에 있는 전자, 이거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네. 원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살펴보면 봐봅시다. 리튬 원자 번호 3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양자수 2인 경우에 있어서 S궤도에 전자 하나만 돌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불안정하다고 아까 표현을 했었는데, 불안정한 이 원자 그 전자 한 개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면 카본인 경우에는, 카본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죠? 궤도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전자로 해보면, 주양자수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전자로 봤었을 때 카본 원자 번호 6번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불안정한,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궤도에 있는 전자 개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 그 원자과 전자가 있으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궤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즉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 원자과 전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원자과 전자 때문에 각 원자들의 화학적, 전기적, 열적, 광학적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방금 우리가 같이 봤듯이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는 저 원자과 전자가 4개, 원자 번호 26번인 철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여기 보면은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야? 원자과 전자가 존재한다면 각 원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각 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10개인데 각 주머니에, 그 10개의 주머니에 공을 다 채워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특정한 주머니에 공이 비어있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공을 가지고 오거나 그 공을 다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들이 나타나요.
그 공이 가득 차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주기율표를 한번 봐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기율표상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쵸? 즉 원자 번호가 2번, 10번, 18번, 36번, 원자 기호로는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애들은 뭐냐? 모두 다 원자 내의 전자 배치가 안정한 애들입니다. 안정한 애들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들은 뭐야? 원자과 전자가 빵인 애들인 겁니다. 모든 궤도에 전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머니가 10개인데 그 10개에 모두 다 공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득 차 있지 않죠. 그래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9번인 경우에는 전자가 9개인데 전자가 10개면 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플로우는 뭘 하고 싶어 하냐? 어떻게든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를 더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플로우는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일렉트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오고 싶어요. 9번은 10번이 되고 싶고 17번은 18번이 되고 싶고 35번은 36번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전자를 어디서 하나 더 들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플로로 옆에 있는 산소를 합시다. 산소. 얘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8번이에요. 8번은 뭐가 되고 싶어요? 안정한 원자번호 10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자가 8개를 갖고 자기가 전자를 8개 들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자 2개를 더 갖고 오고 싶어 해요. 전자 2개를 더 갖고 있으면 원자번호 8번인 얘는 전자가 10개가 돼서 안정한 전자 배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원자번호 16번은 18번이 되고 싶어 하고 34번은 36번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 2개를 어디서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전자를 어디서 얻어서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산소가 반응에 참여할 때 산소라는 그 영문자 알파벳을 O 쓰고 위에 이온화 조건으로 숫자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안정된 전자 구조에 있어서 배치상을 잘 몰랐다면 걔네들이 왜 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잘 몰랐었겠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건 뭐냐? 전자 10개가 돼서 안정한 배치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가봅시다. 전자 2개가 안정한 애들이야. 그쵸? 그러면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애들. 그 전자를 하나 버리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전자가 3개 있는 원자번호 3번 리튬은 전자 하나를 버리면 안정한 2번이 되는 거예요. 11번은 하나를 버리면 안정한 10번이 됩니다. 19번은 하나를 버리면 안정한 1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즉 원자번호가 1번, 3번, 11번, 19번 있는 애들은 어떻게 모두 다 전자 하나를 버리면 안정한 구조인 이 원자번호 2,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2개, 10개, 18개 이 구조로 가는 거죠. 걔네들은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전자 하나를 버린다는 건 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원자번호 4, 즉 전자 개수가 4개인 경우 얘네들은 2개를 버리면 전자의 개수가 안정한 2개가 원자번호 12번, 즉 전자의 개수가 12개인 경우는 전자를 2개 버리면 안정한 전자 개수인 10개의 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4, 12, 20, 38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령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2번인 Mg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를 만나면 서로 좋아하죠. 왜? 마그네슘, 즉 원자 번호 12번은 2개의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는 2개의 전자를 받고 싶어 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MgO라는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화학 시간에 배웠었던 구조에 있어 조건들이 이러한 나름대로의 화학적인 규칙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물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와 그 원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결정짓는 전자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살펴보면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직접 얼굴을 보고 칠판에 각각의 내용들을 판사하면서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이렇게 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전공 수업 좀 시작할 때 조금씩 이해를 해두시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